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2018년 제1회 기출문제 중에서 건설시공학 6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61번 파란색 별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시공계획 수립 시에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은 현재는 시공을 하기 전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그죠? 현지도, 공정표, 실행 예산 편성 및 조정, 재해 방지 계획인데요. 1번의 현지도라는 것은 1대1의 비율로 그린 실제 크기와 같은 크기의 도면을 뜻해요. 그래서 이 현지도는 공사를 진행하기 직전에 시공 도면 및 현지도를 작성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 진행 전이 아니라 공사를 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건 답은 1번의 현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62번 넘어갑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관리에서 활용되는 비파괴 검사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슈미트 해머법, 방사선 투과법, 초음파법, 요건 전부 다 콘크리트 구조물 비파괴 시험에 사용되는 거죠. 자기 분말 탐상이 아니다, 그죠? 자,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파괴 시험 검사 방법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슈미트 해머, 초음파법. 자, 그 다음에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선법, 인발법, 그죠? 요거는 볼트, 매입한 볼트의 인발 내력으로 압축 강도 추정하는 것이고요. 진동법인데요. 콘크리트 공시체에 진동을 주어서 울리는 공명으로 콘크리트 탄성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넘어가는데요. 자주 출제됩니다. 시트 파일이죠, 그죠? 시트 파일 공법의 주된 이점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이 시트 파일은 다른 말로는 강제 널 말뚝 공법입니다. 강제죠, 그죠? 널 말뚝인데 강제로 만들어진 널 말뚝이에요. 그래서 타입 C, 집안의 체적 변형이 커서 항타가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강제의 널 말뚝이나 강제 기둥은 타입이 용이하고 시공이 쉬운 장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1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2번에 용접 접합 등에 의해 파일의 길이 연장이 가능하고요. 몇 회씩 재사용할 수 있고 적당한 보호 처리를 하면 물이나 물 아래에서도 수명이 긴 게 장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장점은 차수성이 좋다. 물을 차단할 수 있고요. 타입이 용이하고 시공이 쉽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타 공법보다 벽체의 강성이 작아 힘이 크다. 그죠? 강제로 만들어진 널 말뚝이니까 이렇게 벽체 같은 말뚝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근 콘크리트 벽체보다는 힘이 크고 강성이 작고요. 안반이나 전석층에는 타입이 힘듭니다. 타입 C의 소음 진동이 크고 관입 철거할 때 주변 집안 침하가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4번입니다. 흙의 함수율을 구하기 위한 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함수율이라는 건 흙 전체 중에서 물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중량비가 됩니다. 그래서 흙 전체의 중량분의 물의 중량 곱하기 100에서 %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5번 자주 출제됩니다. 블록의 하루 쌓기 높이는 최대 얼마를 표준으로 합니까? 했는데요. 블록은 하루 쌓기 높이는 1.5m고 블록 켜로는 7켜, 7켜 정도 하루에 쌓습니다. 다만 장막벽으로 사중 쌓기 하는 블록 간막이 벽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서 층 높이까지 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간막이 벽이라는 건 집합 건물의 서로 다른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전용부 간 경계벽, 건물과 건물 사이 경계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쌓기 높이 1.5m 7켜. 그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66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경량 현강공사에서 사용되는 부재 중에서 지붕에서 지붕 내력을 받는 경사진 구조 부재로서 트러스와 달리 하연재가 없는 것은 했습니다. 지붕에서
지붕 내력을 받는 경사 부재예요. 그죠? 근데 밑에 하연재가 없죠? 요거를 레프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명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66번이었고 67번 넘어갑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벽돌 쌓기 시 일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로, 세로, 줄눈의 너비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10mm를 표준으로 합니다. 벽돌 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식 쌓기, 화란식 쌓기로 합니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통 벽돌 쌓을 때 보면 이렇게 쌓죠. 그죠? 이렇게 해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아야죠. 그죠?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연결철물로 보강하여 쌓는다. 맞습니다. 6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적용 대상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적용 대상 건설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지가 비산되면 요거를 이제 신고해야 합니다. 그죠? 건설업에서 적용 대상은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일 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 재축,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토목공사죠. 구조물 용적 합계가 1003제곱미터 이상, 공사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고요. 굴정공사는 구멍 뚫기 공사인데요. 총 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이 203제곱미터 이상인 공사고, 조경공사는 연면적 합계가 조경공사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그 다음에 이제 집안조성공사는 건축물 해체공사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토공사, 정지공사는 공사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 찾아볼게요. 첫 번째 건축물 축조 공사로 연면적이 1000m 제곱 이상이다. 그죠? 1번 맞죠? 그죠? 우리 건축물을 축조할 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해야 된다. 옳은 건 1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굴정공사, 구멍 뚫는 공사다. 그죠? 총 연장 3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이 303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요. 굴정공사는 200일 때죠. 그죠? 그래서 요 값도 틀렸죠. 자, 굴정공사는 연장이 200m 이상, 굴착 토사량이 203제곱미터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토공사, 정지공사로 공사 면적 합계가, 토공사나 정지공사는 공사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1000으로 고쳐야 맞습니다. 토공사로 구조물 용적 합계가 2000세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요. 토공사로서 구조물 용적 합계는 얼마 이상입니까? 100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요 값도 틀렸습니다. 자, 다 암기하시지는 못하시더라도요. 1, 2, 3, 4번에 나온 예 정도만 한번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6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말뚝 박는 기계 중에서 디젤 해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디젤 해머는 타결의 정밀도가 높습니다. 타격 정밀도가 높고 타격 시 압축, 폭발 타격력을 이용하는 공법이고, 타격 시에 소음이 작아서 도심지 공사에 적용된다 했는데 틀렸죠. 그죠? 이게 타격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크죠. 그래서 도심지 공사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램의 낙하 높이 조정이 곤란하다.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70번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기복형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용이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 효과적인 장비로서 초고층 건축물 공사에 많이 사용되는 장비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초고층 건축물 올라갈 때 보통은 타워 크레인을 쓰죠.
타워 크레인은 이 지부죠. 팔이 요만큼 팔의 넓이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트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 공간 폭이 여기 여기 이렇게 움직이면서 작업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죠? 근데 러핑 트레이는 팔 자체에서 이게 들어올려요. 지부에 바로 연결해서 들어올리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죠. 각도가 지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보다는 훨씬 협소한 장소에서 초고층 건물을 올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크레인이 러핑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요. 답은 3번의 러핑 크레인이 됩니다. 자, 7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해체 및 이동에 편리하도록 제작된 수평 활동 시스템 거푸집으로서 터널, 교량, 지하철에 주로 적용되는 거푸집은 했습니다. 수평으로 활동하는 거푸집이다. 그죠? 우리가 트래블링이다라는 게 여행하다는 뜻도 있고 이동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 활동할 수 있는 거푸집, 바로 트래블링 폼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설 자주 나오니까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72번 파란색 별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복되어 나옵니다. 외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철근 가스 압접 이음부에 조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구부러진 걸 수정하면 됩니다. 앞전면에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이미 엇갈린 게 너무 많이 초과했죠. 재가열해서 수정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초과한 부분은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앞접부를 잘라내고 다시 재압접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앞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 이렇게 형태가 이미 심하게 불량하고 유해한 결함이 있죠.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죠? 앞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합니다.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어요. 자, 여기에서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도 그렇고 편심이 한쪽으로 치우쳤죠. 그죠? 이게 규정을 초과해서도 그렇고 앞접부를 떼어내고 재압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3번 자주 나옵니다. 보링 방법 중에서 연속적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어서 지층의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자, 수세식은 물을 이용한 보링이고요. 충격식은 충격으로 인해서 파쇄된 암석을 채취할 때 씁니다. 그죠? 회전식이 회전하면서 계속 뚫고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연속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게 바로 3번의 회전식 보링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넘어가는데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철골 보와 콘크리트 슬라브를 연결하는 전단 연결재 역할을 하는 부재의 명칭은 있습니다. 스터드인데요. 이 스터드는 보와 슬라브를 연결하는 전단 연결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스터드가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의 스터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 철근의 이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괄호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 이음하는 경우 괄호 이하의 철근과 괄호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있다 했다. 그죠? 자, 해설 한번 볼게요. 일단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 이음할 때 D35 이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요?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이음할 때는 D35 이하하고 35 초과를 겹침 이음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가 없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6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건축주가 시공회사의 신용, 자산, 공사 경력, 보유 기술 등을 고려하여 그 공사에 가장 적합한 단일 업체에게 입찰을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가장 적합한 한 명에게 입찰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특명 입찰이 되겠죠, 그죠? 일반 공개나 지명 경쟁이나 요 경쟁이라는 것도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경쟁 입찰은 사업 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에 선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명 경쟁 입찰은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특수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 그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지명해서 입찰하는 거죠, 그죠? 대안 입찰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 입찰을 뜻하겠습니다. 자, 77번 넘어가서요. 요건 파란색 별표해 보겠습니다. 프리팩트 말뚝 공사 중 프리팩트는 미리 채우는 건데요. 그 중에 CIP, 그죠? 캐스트인이라고 해서 주물에 자갈과 그죠? 주입하는 관을 넣고 주물처럼 거기에 자갈과 모르타를 충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뚝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구멍에 삽입하는 철근의 조립은 원형 철근 조립으로 당초 설계 치수보다 작게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쉽게 한다. 예를 들어서 보링 구멍을 뚫었다면요. 여기에 철근망을 이렇게 삽입해서 여기에 철근을 집어넣고 모르타르를 넣어서 그 말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철근을 조립하는 원형 철근이 당초 설계 치수보다 작다라는 거. 그죠?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설계 도면에 따라 철근을 조립하여 정확하게 CIP 홀에 삽입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 도면에서 정한 크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벽 붕괴 방지를 위한 케이싱을 설치하고 구멍을 뚫고 콘크리트 타설 후에 양생되기 전에 인발, 그죠? 완전히 굳어지면 못 빼내니까요. 그 전에 인발합니다. 구멍 깊이는 풍화암 이하까지 뚫어서 말뚝 선단이 충분한 지지력이 나오도록 하는 게 좋고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잘 나오죠, 그죠? 수평 이동이 가능하여 건물의 층수가 적은 층수가 낮고 긴 평면에 사용되고요. 회전 범위가 270도인 특징을 갖고 있는 철골 세우기용 장비는 그랬습니다. 자, 스티프 레그 대릭 볼게요. 직각으로 세운 주 기둥을 두 개의 경사 지주로 지지하는 형식으로 삼각 대릭. 지주가 있으면 두 개의 경사진 다리로 하다 보니까 마치 바닥에서 볼 땐 이게 삼각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가이 대릭에 비해서 수평 이동이 가능하고 층수가 낮고 긴 평면에 유리하고요. 270도 회전이 가능해서 철골 세우기용 장비로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스티프 레그 대릭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되는 골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골재는 밀도가 크고 내구성이 커서 풍화가 잘 되지 않아야 합니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만들 때 물, 시멘트와 함께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순돌, 기타 재료, 그죠? 자, 모래, 자갈, 부순돌, 기타 유사한 재료를 골재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중에서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은 절대 용적으로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했는데요.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은 65에서 80%, 대략 70% 정도 되어야 합니다. 65에서 80%, 이 뒷부분 오타입니다. 그죠?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답은 3번이고요. 일반적으로 골재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석재 붙임을 위한 석재를 돌을 붙이는데요. 앵커로 긴결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 앵커로 고정할 때 앵커 쓰겠죠. 앵커를 연결하는 철물 쓰고 볼트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모르타르는 건식 공법이 아니라 요거는 습식 공법이죠. 그죠? 그래서 앵커 긴결 공법에는 모르타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앵커 긴결 공법은 건물 벽체의 단위 석재를 각종 앵커와 긴결재인 파스너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공법이고요. 모르타르를 충전하지 않기 때문에 동절기 시공이 가능하고 공사기간 단축되고 백화 방지에 유리합니다. 앵커나 너트, 볼트, 와셔, 연결, 철물 등 을 사용하고요. 농막이 방청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건설 재료학 81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플라스틱의 종류는 이라고 했습니다. 가열하면 연화, 융해, 열에 약하죠. 늘어나거나 녹고요. 가소성이 되고 냉각하면 경화한다. 그죠? 다시 냉각시키면 굳어지고요. 분자 구조가 세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에서 가소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열 가소성 수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암기할 때요. 가수라고 했죠. 그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크릴 해당되죠. 나머지는 다 열경화성 수지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열가소성 수지 다시 한번 볼게요. 가수 그랬죠. 그죠? 염비, 초비 했고요. 메틸, 스티롤, 셀룰라이드, 아크릴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82번은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경질이니까 단단하고 흡습성이 적어요. 물을 잘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마룻바닥에 까는 두꺼운 벽돌이고요. 원료를 연화토를 쓰죠. 그래서 식염유로 시유소성, 그죠? 다시 기름을 발라서 소성한 벽돌이 무엇이냐? 이렇게 단단하고 경질이고 흡습성이 적어서 도로나 마룻바닥에 까는 벽돌을 포도벽돌이다라고 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건물 바닥용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염화 비닐 타일, 아스팔트 타일, 리놀륨 이런 거 전부 다 바닥에 사용하는데요. 시멘트 사이딩 보드는 외장재예요. 그죠? 그래서 내장보다는 외부의 벽체 같은 데 쓰이는 외장재죠.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4번, 83번 만약 요거 틀리셨다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죠? 파란색하고 다시 체크하시고요. 자, ALC 많이 나왔죠, 그죠? 자, 우리가 ALC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였잖아요, 그죠?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규산질, 석회질 원료를 주 원료로 하여 기포제와 발포제를 첨가하여 만듭니다. 경량이면서 내화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자, 별도의 마감 없이도 수분이 차단된다 했는데요. 자, 이거는 기포가 있다 보니까 뭐였습니까? 흡수성이 크고 표면 마모가 쉽고 강도가 크지 않아서 외벽이나 구조재로는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부벽에 사용된다. 수분이 차단된다. 요거 틀렸습니다. 동일 용도의 건축 자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다. 맞다. 그죠? 85번 넘어가겠습니다. 도막 방수제 및 실링제, 방수제나 실링제로 이용되고요. 합성수지로서 기포성 보온제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도막 방수제, 실링제, 기포성 보온제로 사용되는 거. 그죠? 우리 실링제로도 앞에서도 창호에 실링한다라고도 나왔습니다. 폴리우레탄 수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86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 시험 항목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걸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시험하는 항목도 너무 많고, 그죠? 재료마다 전부 다 시험 항목 많은 걸 암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출제된 내용이라도 암기하는 거 이렇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건설용 강제의 재료 시험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했는데요. 강제다, 그죠? 건설용 강제.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건설용 강제의 재료 시험 항목에 인장 강도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압축 강도 시험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예. 인장 강도, 굽힘 시험, 연실률 시험 다 맞는데 압축 강도 시험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7번 넘어갑니다. 잘 나오죠? 알루미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도가 높을수록 내식성이 좋지 않다 했는데요. 내식성은 부식되지 않는 성질이죠. 순도가 높을수록 내식성이 좋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알칼리, 산, 해수에 침식되기 쉽고 콘크리트에 접하거나 흙중에 매몰될 때 부식되기 쉽고 내화성이 부족하다는 특징 갖고 있습니다. 88번 자주 나옵니다. 콘크리트용 골재의 요구 품질에 관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콘크리트용 골재는 시멘트 페이스트 이상의 강도를 가진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맞다, 그죠? 연속적인 입도 분포를 가지고 표면이 거칠고 구형에 가까운 것 좋죠. 근데 운무가 함유된 것 했는데요. 해설 보겠습니다. 자, 운무가 다량으로 포함된 골재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저하시키고 풍화되기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운무가 다량 함유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89번, 그죠? 아스팔트 루핑의 생산에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스팔트 루핑 해설 보겠습니다. 동식물 섬유를 원료로 한 펠트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키고 양면을 블로운 아스팔트로 피복한 후 표면의 광물질 분말을 살포한 게 아스팔트 루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수성이 큰 특징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아스팔트 루핑의 생산에 이용되는 아스팔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하고요. 블로운 아스팔트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답은 4번의 블로운 아스팔트 답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종 점토벽돌의 흡수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압축강도 먼저 암기할게요. 일종 점토벽돌은 210, 2종은 160, 3종은 100, 210, 160, 100이다, 그죠? 자,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고요. 흡수율은 일종이 10% 이하, 13% 이하, 15% 이하. 10%, 13%, 15%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 점토벽돌의 흡수율이니까요. 2번에 10% 이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넘어가겠습니다. 골재의 함수 상태에서 유효 흡수량의 정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유효 흡수량은 유효 흡수량은 표면 건조 상태와 기건 상태의 수량의 차이를 말한다. 그죠? 표면이 건조되고 표면이 건조하고 안에는 물이 들었잖아요. 기건은 공기 중에 건조된 상태죠. 그래서 표면 건조와 기건 상태의 수량 차이다 했다. 그죠? 유효 표기 이렇게 암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유효 기간을 표기하라 하죠. 유효 표기. 그래서 유효 흡수량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와 기건 상태 수량의 차이다. 그죠?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92번 넘어갑니다. 잘 나옵니다. 콘크리트의 블리딩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일단 블리딩 현상은요. 우리가 비벼놓은 콘크리트에서 물이 이렇게 분리되어 올라오는 현상이죠. 물이 분리되어 올라오다 보니까요. 부착력 저하가 생긴다. 그죠? 골재와 시멘트 페이스트 부착력 저하되고 철근하고 시멘트 페이스트 부착력도 저하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분리되어 버리니까 콘크리트에서 수밀성이 저하되고 콘크리트 강도나 내구성 저하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닌 거 찾아볼게요. 부착력 저하, 수밀성 저하 맞는데 응결성이 저하되는 건 아니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9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왔습니다.
목재나 기타 식물의 섬유질 소편, 섬유질을 잘게 잘랐다, 그죠? 소편에 합성수지 접착제를 도포해서 접착제를 섞어서 가열해서 압착한 판이다. 판상 제품. 가열해서 납작하게 만든 판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파티클 보드. 답은 4번 되어 있습니다. 94번 넘어가겠습니다. 강제 탄소의 함유량이 파란색 별표할게요. 강제인데요. 탄소 함유량이 0에서 0.8%로 증가함에 따른 제반 물성, 띄워야 맞겠죠, 그죠? 제반 물성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예, 요거 파란색 별표입니다. 네, 빨간색 아니고요. 자, 해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는 탄소 함유량이 0에서 0.8%까지는 항복점, 인장 강도는 증가합니다. 연신율, 단면 수축률, 연성은 낮아져요. 그죠? 항복점과 인장 강도는 증가하지만 연신율과 수축률, 연성, 늘어나거나 수축되는 건 낮아집니다. 탄소 함유량이 0.8% 이상이 되면 경도는 증가하지만 인장 강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0에서 0.8%로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예, 옳지 않은 거. 인장 강도 증가, 항복점 커진다, 경도 증가 맞는데 연신율은 뭐다? 감소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95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유해물질 저감, 자원의 절약 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 자재의 환경성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정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인증 제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 자재의 환경성에 대해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가 환경 표지가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6번 자주 나옵니다. 석재 시공 시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외벽, 특히 콘크리트 표면 첨부용 석재는 연석은 연한 돌이잖아요. 이거를 외벽에 쓴다. 안 되겠죠, 그죠? 외벽에는 경석, 단단한 돌을 사용해야죠. 1번 틀렸습니다. 동일 건축물에는 동일 석재로 시공하는 게 좋고요. 석재를 구조재로 사용할 때는 직압력재로 사용하고 중량이 큰 것은 높은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죠? 틀린 답은 1번 되어 있습니다. 97번 넘어가겠습니다. 수직면으로 도장했을 때 도장 직후에 도막이 흘러내리는 형상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수직으로 페인트를 칠했는데요. 페인트가 지금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그죠? 얇게 도장했을 때는 흘러내릴 것도 없죠. 보통 두껍게 도장을 하면 도장이 두꺼워서 빨리 안 마르니까요. 흘러내리죠. 그죠? 1번 틀렸습니다. 지나치게 희석으로 점도가 낮을 때, 점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물처럼 흘러내리고요. 저온으로 건조 시간이 길 때 천천히 건조하니까 흘러내린다. 그죠? 에어리스 도장 시 팁이 크거나 2차 압이 낮아 분무가 잘 안 되었을 때, 분무가 잘 되어야 미세한 입자로 나오죠. 안 흘러내려요. 분무가 잘 안 되면 입자가 굵어지니까 두꺼워져서 흘러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8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작업성이죠. 그죠?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과도하게 비빔 시간이 길면 시멘트의 수화를 촉진해서 워커빌리티가 나빠집니다. 단위 수량을 너무 증가시키면, 예, 과도하게 너무 비비면 시멘트의 수화, 그죠? 물하고 반응해서 수화열이 생기다 보니까 굳어지죠? 그러면 작업성은 나빠지고요. 단위 수량을 너무 증가시키면 재료 분리가 되죠? 재료가 분리되니까 워커빌리티는 좋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A재는 물의 양을 적게 하지만 A 공기가, 예, 워커빌리티 작업성을 좋아지게 만들죠. 그죠? 맞습니다. 깬 자갈이나 깬 모래를 사용할 때 장골재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하고 단위 수량을 증대시켜야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9번 99번 넘어갈게요.
에폭시 수지 접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에폭시 수지 접착제는요, 비스페놀과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의 반응에 의해 얻을 수 있습니다. 내수성, 내습성, 전기 절연성 우수하고요. 접착제의 성능을 지배하는 것은 경화제, 굳어지는 경화제라 할 수 있고, 피막이 단단하지 못하나 유연성이 매우 우수하다 했는데요. 피막은 단단하지 못하지만 피막도 단단하지 못하며 피막의 유연성도 부족한 게 에폭시 수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4번이 답이 되고요. 틀린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잘 나오죠. 목재에서 흡착수만이 최대 한도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섬유 포화점의 함수율은 중량비로 몇 %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목재 섬유 포화점의 함수율은 약 30% 되죠.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8년 제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동그라미 아니고 틀린 문제들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